정신 차려요. 엄마, 저 거지 같은 적한테 돈을 왜 갚아줘요? 정신 차려요, 엄마. 저 거지 같은 가족한테 2천만 원을 왜 갚아줬냐고요? 명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세입자. 저 거지 같은 가족. 명수는 세입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명수야, 말 좀 조심해라. 큰아들 철수가 동생을 말렸지만 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남의 빚을 갚아주면 어떡해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누구 거예요? 명수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형하고 저랑 나눠 가질 집인데 엄마가 돈을 다 날리시면 어떡합니까? 왜 둘째 명수는 어머니에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재밌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깊은 감동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서울 성동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50대 여성 김영자 여사였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이 있었지만 영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돈을 아끼고 열심히 일해 이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1층에는 본인이 살고 반지하와 2층은 새를 놓았지요. 그래서 영자는 억청 여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단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단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26세로 작은 회사에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고 둘째 명수는 23세로 사채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영자에게 금융업에 종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수의 팔에는 문신이 있었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녔지요. 영자는 그 모습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금융업에 다니는 녀석이 왜 조폭처럼 하고 다녀? 명수는 영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깔끔하고 좋잖아요. 제가 이 사회의 금융 질서를 잡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사회의 금융 질서를 잡아? 영자는 설마 했지만 불법 채권 추심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 달이 다 지나 말일이 되었고 영자는 반지하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석 달째 밀린 월세였습니다. 똑똑똑. 네,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나왔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숙 씨, 말일이라 월세 내는 날인데. 죄송해요, 아주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방 안을 슬쩍 봤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 9살쯤 된 쌍둥이 형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고 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고 얼굴이 창백했지요. 심장이 안 좋은 아이구나. 영자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꼭.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정숙 씨, 돈 준비해놨지?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건달처럼 보이는 남자들이었지요. 저기. 조금만. 이미 석 달째야. 이자만 얼마인데. 남자가 정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 쌍둥이 형이 달려들었지만 남자에게 밀쳐졌습니다. 애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나는 이 집 주인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난동 부리지 말고. 팔뚝에 문신이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왜 끼어들어? 이 여자 신체 포기각서까지 섰다고. 다치기 전에 비키시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영자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얼마야? 뭐요? 이 사람이 빌린 돈 얼마냐고.
원금 1,000만 원에 연체이자 포함하면 2천만 원이요. 계좌번호 줘. 어서. 영자의 강단 있는 모습에 문신 있는 남자는 급 공손해졌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영자는 계단을 올라가 1층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 철수가 퇴근해서 막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철수야, 인터넷 뱅킹 좀 해줘. 급한 일이야. 얼마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요? 철수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영자는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띵동. 남자의 핸드폰에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뭐야? 진짜 넣었네. 영자는 문신 있는 남자에게 손을 뻗어 말했습니다. 내놔. 그 종이. 뭐요? 뭐긴 뭐야? 신체 포기각서지. 남자는 가방에서 빨간 지문이 찍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영자는 그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지요. 돈 입금됐지? 확인했으면 나가. 남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줌마, 이걸 어떻게 갚아요?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괜찮아요. 아줌마, 정말요? 애들 잘 먹이고 공부나 잘 시켜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영자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장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정숙 호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고 반지하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숙은 눈물로 감사를 대신했지요. 영자가 1층으로 올라오자 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집이 너무 불쌍해서. 반지하 세입자요? 응. 사채업자들이 괴롭히고 있더라.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알아.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둘째, 명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팔에 문신이 있었고 큰 덩치의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어릴 때 다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조금씩 끌고 다녔지요. 엄마, 방금 2천만 원 왜 대신 갚아주셨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명수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엄마. 저 거지 같은 가족한테 2천만 원을 왜 갚아줬냐고요? 명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세입자. 그 거지 같은 가족. 명수는 세입자를 노골적으로 비하했습니다. 명수야, 말 좀 조심해라. 큰아들 철수가 동생에게 경고했지만 명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금융질서가 잡히겠어요? 금융질서? 영자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명수가 말했던 그 금융업. 그리고 명수가 사채업자들과 같은 조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영자는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내가 갚아줬다. 그리고 월세도 당분간 안 받을 거야. 엄마, 미쳤어요? 왜 우리가 저 거지 같은 세입자를 도와야 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이고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이 누구 거예요? 명수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명수야, 엄마가 판단하신 일이잖아.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야. 큰아들 철수가 엄마 편에 섰습니다. 형, 뭐 하는 거야? 왜 엄마 편을 들어? 뭐라고? 이 녀석이. 형, 잘 생각해봐.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형이랑 나랑 나눠 가질 집인데 돈을 저렇게 다 날리시면 어떡하냐고. 명수야, 그게 할 소리야? 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명수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거지 가족 당장 내쫓고 집 팔아야 해.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내 집을 왜 맘대로 팔겠다고 난리야. 나가.
당장 나가.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명수는 씁쓸하게 웃고는 다리를 절뚝이며 나갔습니다. 칫. 이렇게 퍼주다간 내 몫으로 떨어질 게 없겠군. 다음 날 명수는 반지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네, 누구세요?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정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을 갚아주신 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해요. 월세요? 그건. 네, 알겠습니다. 내야겠죠, 당연히.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감정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 더 큰 도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월세 내기 힘드시면 다른 집도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집이요? 정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자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명수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세입자한테 가서 월세 내놓으라 했냐고?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남 도와주다가 우리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망하긴. 뭘 망해. 그 정도 돈으로는 안 망하니 네 걱정이나 해. 그 정도 돈이라니요. 2천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을 돕고 싶어. 그러니 참견하지 말어. 돈이 더 커지면 어쩔 건데요? 엄마가 그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끌렸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집을 도와야 할 것 같아. 애들도 불쌍하고. 정말 미치겠네.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두고 봅시다. 뭘 두고 봐, 이놈아. 엄마, 이러시면 금융 질서가 엉망이 된다고요. 명수는 또 그렇게 말하고는 다리를 절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철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철수야, 엄마가 이상한 거 맞니? 아니에요. 엄마는 따뜻한 분이세요. 하지만 명수 직업이 저래서 그래요. 저런 철없는 놈을 봤나? 그로부터 한 달 후 명수는 조직원 둘을 데리고 다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명수는 다리를 절뚝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정숙 씨? 누구세요? 저 아시죠? 이 집 주인 아들이에요. 명수는 비웃었습니다. 이달 월세는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요. 애도 아프고. 아니,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도 못 내면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거지가 따로 없구만. 뭐라고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겁니다. 하지만 아줌마께서. 우리 엄마는 제가 보기에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나가세요. 명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에 세워져 있던 양동이를 발로 찼습니다. 사는 꼬라지하고는 명수는 건들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명수의 협박조 말투에 고개를 떨궈야 했지요. 그날 밤 정숙은 짐을 쌌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쌍둥이 형 준호가 물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지. 주인집 아주머니가 빚도 갚아주셨는데 더 신세를 질 순 없잖아. 엄마, 동생은 어떻게? 아직 약 먹어야 하는데. 정숙은 침대에 누운 둘째를 보았습니다. 새파란 입술, 창백한 얼굴. 그때 영자가 내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 죄송해요. 저희가 나갈게요. 어딜 나가요? 하지만 둘째 아드님께서. 우리 둘째가요? 내 집이에요.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나갑니다. 아줌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알았죠? 나쁜 녀석 같으니라고.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지요. 그렇게 영자는 정숙과 쌍둥이의 보호자가 되었고
반지하 방의 불안한 동거는 한동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명수는 엄마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명수는 조직 보스를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 집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만데? 10억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탕 하시죠. 그래. 그 반지하 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다시 돈 필요하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제가 알기로 그 집 애가 아파요.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마 병원비가 들게 되면 다시 돈을 빌릴 겁니다. 그 다음은 돈 못 갚으면 이자에 이자를 곱으로 붙여서 순서대로 굴러가는 거지요. 그래. 그런데 그 여자가 너희 엄마한테 수술비를 빌리면 어쩔 건데? 다 방법이 있죠. 쏙닥쏙닥. 그럼 빚이 늘어 엄마 재산이 우리한테 오게 되겠죠. 오, 그거 괜찮은데? 그렇게 명수의 악랄한 음모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악덕 사채업자 밑에서 못된 것만 배워온 명수. 그의 악랄한 음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연 영자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 영자와 정숙을 응원해주세요. 감동 깊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명수는 끊임없이 영자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소리쳤지요. 엄마, 저 사람들 언제까지 공짜로 먹여 살릴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자 명수는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남의 빚을 2천만 원이나 갚아줬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아줌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그 억척스런 양반이. 반지하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등쳐먹는 거 아냐? 정숙은 밖에 나갈 때마다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명수는 조직과 짜고 움직였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군. 조직원은 다시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이정숙 씨, 우리 다시 거래하실래요? 뭐라고요? 아드님 수술비 필요하시죠? 저희가 1,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이자는 저번보다 싸게 해서. 아니에요. 저 이제 그쪽 돈 안 씁니다. 어차피 신용불량자라 다른 곳에서 돈 빌릴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쪽 돈은 안 쓸 겁니다. 그래요? 그럼 아드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하하, 생각 바뀌면 연락 주세요. 둘째, 준우의 상태는 심각해지고 있었고 돈 나올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사채업자들이 왔다 간 사실을 영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준우 수술이 필요해요? 네, 아줌마 수술만 하면 괜찮아진다는데. 돈도 없고 수술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일단 수술비가 1,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기운 내세요.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대출 좀 받아야 하는데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 말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대출이 어렵습니다. 네. 왜요? 직원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족분이 재산보호 신청을 하셔서요. 영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 도와줬다고, 내 돈 내 마음대로 썼다고.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막는구나. 영자는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다리를 떼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편의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힘들어. 명수 때문에. 영자는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수가 날 이상하다고 신고하고
철수는 엄마 편이지만 맹하고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말대로라면 남의 생명을 빌려 사는 놈이 어찌 저리 모질 수 있는지. 그때였습니다. 옆 묘소에서 누군가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과 9살쯤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지요. 저 사람 정숙 씨? 아, 아주머니, 여긴 어쩐 일로? 영자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옆 묘비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창호. 1967년 4월 5일, 1995년 6월 30일. 삼풍백화점 희생자.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영원히 기억합니다. 6월 30일. 삼풍백화점.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 왜 그러세요? 정숙 씨, 여기가 제 남편 묘예요. 영자는 묘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95년 6월 30일.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혹시 남편분이 삼풍백화점 사고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남편은 삼풍백화점 전기기사였어요.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건물이 무너질 때 남편이 한 소년을 구했다고 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병원에서 제게 말했어요. 자기가 한 소년을 밀어냈다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함께. 남편은 웃으면서 세상을 뜨셨어요. 죽기 전에 좋은 일 했다면서요. 그리고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서 저한테 준 수첩이에요. 구조된 후 입원하면서 적었대요. 정숙이 펼쳐 보였습니다. 한 소년을 구했다. 그 아이가 내 목까지 살면서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소년 이름이 명수라고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영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그게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입니다. 네. 정숙도 손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꼭 이창호 씨를 찾아줘. 그 사람이 우리 명수를 살렸어. 꼭 은혜를 갚아줘. 우리 남편이 평생 찾던 사람이 당신 남편이었다니. 아줌마, 이창호. 당신 남편 이름이 이창호였군요. 영자는 남편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이창호를 찾았어.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수를 살린 사람. 바로 여기 계셨네요. 정숙도 울었습니다. 이창호 씨, 감사해요.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셔서요. 두 여인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쌍둥이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 눈물을 흘렸지요. 아줌마.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이창호 씨의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은인, 정말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명수를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로? 명수는 역시나 퉁명스러웠습니다. 이창호 씨를 찾았어. 두 아들은 엄마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정숙 씨 남편이 이창호 씨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찾던 그 사람. 철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 정숙 씨 남편 이창호 씨가 너희 아버지랑 명수를 구하고 다음 날 병원에서 돌아가셨대. 그 사람 묘가 너희 아버지
묘 옆에 있었단다. 오늘 내가 확인했어. 명수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30년도 더 지난 일을. 말이 안 된다고? 영자가 명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명수야. 엄마. 내 다리. 명수는 본능적으로 왼쪽 다리를 만졌습니다. 삼풍백화점에서 철골에 깔릴 뻔한 거 알지? 내가 왜 다리를 절뚝이며 다니는지 알아? 명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창호 씨가 내 아버지와 너를 밀어냈어. 대신 본인이 철골에 깔렸고 내 다리는 그때 다친 거야. 내 목숨을 구해준 이창호 씨 덕분에 살아남은 흔적이라고. 명수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괴롭혔던 그 여자의 남편이 날 살렸다고?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재산 동결 시켜놓은 거 풀어놓으려고 수 쓰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놈아, 이거 봐라. 영자는 명수에게 피 묻은 수첩의 한 페이지를 열어 보였습니다. 한 소년을 구했다. 그 아이가 내 목까지 살면서 이 사회의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소년 이름이 명수라고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피 묻은 수첩에서 명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창호 씨가 너를 밀쳐내지 않았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 넌 아버지 말씀대로 남의 목숨을 빌려서 사는 거야. 그런데 내 아들이 은인의 가족을 내쫓으려 했으니. 철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 다리를 끌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명수야. 영자가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렴, 당시 신문 기사다.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1995년 6월 30일자. 삼풍백화점 전기기사 이창호, 소년 구하고 순직. 사고 당시 이창호 씨는 김모 씨와 그의 아들 김모 군을 안전한 공간으로 밀어냈고 본인은 철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명수는 신문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 진짜야. 내 아버지 이름 김철민, 내 이름 김명수. 다 맞아. 그리고 나는 내일 언론사에 제보할 거야. 네. 30년 만에 찾은 삼풍백화점 생명의 은인.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엄마. 명수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인 가족을 내쫓으려 했다는 게 다 알려지는 거 두려워? 너는 빌린 목숨으로 살아있는 거다. 내 과거를 죽이고 이제 그분 목숨으로 다시 살아라. 그게 사람으로 할 도리다. 명수는 말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생명을 빌려서 살아왔던 명수. 그 생명을 함부로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데 이용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을 살려준 가족을 죽이는데 말이죠. 명수는 그동안에 자신이 벌여온 음모와 계획들,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았지요. 밤은 깊어갔지만 명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삼풍백화점 생명의 은인.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1995년 신문기사, 병원 기록, 이창호 씨의 수첩. 언론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KBS 9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삼풍백화점 은인. 감동의 재회. 리포터가 영자와 정숙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전기기사였던 이창호 씨는 김영자 씨의 남편과 아들을 구하고 순직했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은인을 찾다가 최근 우연히 묘소에서 재회했는데요. 영자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이창호 씨를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30년을 찾다가 이제야 찾았습니다. 정숙도 나왔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건 알았지만 그분들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셨습니다. 리포터가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최근 이창호 씨의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자 2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은혜를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에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가자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야기야? 30년 만에 찾다니. 진짜 운명이네. 은인 가족 도와준 거 완전 멋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댓글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집 둘째 아들이 은인 가족 쫓아내려 했다던데? 뭐? 진짜? 동네 이웃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네 사는데요. 둘째 아들이 엄마 이상하다고 소문내고 다녔어요. 은인 가족한테 거지라고 욕했대요. 사채업자라던데. 여론이 명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은인 가족을 쫓아내려 했다고? 재산 욕심 때문에? 진짜 최악이네. 명수가 일하는 조직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김명수 그 새끼가 그랬대. 우리도 좀 그렇지만 명수 그놈은 인간도 아니구만. 뉴스에 나온 그 집 생명의 은인 가족을 쫓아내려 했다던데. 명수는 조직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뉴스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명수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은인 가족을 내쫓으려 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이상하다고 법원에 신고도 했다며. 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런 거잖아.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명수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수는 그날 저녁 명수는 다리를 절며 정숙을 찾아갔습니다. 정숙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명수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 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정숙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수 씨, 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한 소년의 생명을 살렸다고. 그 아이가 자기 목까지 살면서 이 사회의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명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 몫을 못했습니다. 명수는 울었습니다. 은인의 바람을 저는 사채업자 짓이나 하면서 제가 목숨을 빚졌는데 제가 목숨값을 못했습니다. 명수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명수를 일으켰습니다. 명수 씨,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됩니다. 제 남편의 바람을 이제라도 이루어 주세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조직을 나왔습니다. 형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뭐? 너 미쳤어? 저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김명수. 명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리를 절며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10번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서울 성동구 다세대 주택 앞 골목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낡은 간판과 허름한 가게들이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화려한 카페와 맛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의 관계도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명절이면 두 가족이 한 집처럼 모여 앉아 음식도 나눠 먹고 쌍둥이 형제는 영자 할머니 방에 먼저 들어가 안부를 여쭙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었지만 어느새 서로를 식구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영자 할머니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명수는 그 20년 동안 달라졌습니다. 조직을 나온 후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2010년부터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자신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2012년 명수는 대출을 받아 장애인 콜택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창호교통. 생명의 은인인 이창호 씨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차량 석대로 시작했지만 명수는 장애인, 전과자, 학력 없는 사람들을 적극 채용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기회만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숙의 쌍둥이도 고등학교 때부터 명수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에도 준호는 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을 무료로 해줬지요. 준호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살려준 그날,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정숙은 이 모든 일들은 남편 선행에서 시작된 일이라 믿었지요. 2025년 현재 명수의 창호교통은 차량 20대, 기사 30명의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사 중 절반이 경미한 장애가 있거나 전과자였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가끔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할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철수가 급히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그럼 수술해주세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위험 부담이. 그때였습니다.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32세의 준우였습니다. 이제 막 심장외과 전문의가 된 준우였지요. 할머니 수술은 제가 꼭 성공시킬게요. 준우야. 할머니가 절 살리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살릴 차례예요. 준우는 직접 영자 할머니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7시간의 대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해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철수와 명수는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회복한 후 햇볕이 잘 드는 병실에 정숙과 준우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그래, 준우 덕분에 살았어. 그리고 할머니, 이거.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집 전체 리모델링 비용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새 집처럼 깨끗해요. 그래, 준호야. 고맙다. 어릴 적 저희가 힘들 때 할머니가 저희 쌍둥이랑 엄마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이제 저도 컸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저희 아버지가 명수 형님을 구했고 할머니께서 저희를 구하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수술도 못 받고 죽었을 거예요. 정숙이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영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1년 후 영자 할머니는 이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숙 가족은 2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준우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주었지요. 어느 봄날 두 가족은 함께 묘소에 갔습니다. 영자 할머니 남편의 묘와 정숙 남편의 묘. 두 묘는 나란히 있었습니다. 명수가 다리를 절며 이창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절 받으십시오. 명수가 이창호의 묘 앞에 절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가족도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는 변호사가 됐고 준우는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어르신이 바라셨던 훌륭한 사람.
저도 이제 조금은 된 것 같습니다. 제 회사 이름이 창호교통입니다. 어르신 이름을 딴 거예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정숙도 절을 했습니다.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영자 할머니는 남편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살린 은인 찾았고 그 은인 가족을 우리가 지켰어요. 당신과 한 약속 지켰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6사람은 두 묘 앞에서 함께 절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싶은 날도 많지요. 남들 다 아는 줄은 안 서고 나만 남 좋은 일 하는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착하게만 살지 말자.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끝내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언젠가는 이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조용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돌고 돕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영자 할머니가 정숙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남편 이창호가 먼저 명수를 구했고 영자 할머니는 그 은혜를 갚은 것이었지요. 잘못된 사람도 깨달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은 세대를 넘어 돌고 돕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당신의 작은 선행도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으로 선행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듣고 난 소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감동 깊은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